네, 시사 맛집 시사포차는 추석에도 쉬지 않고 문을 엽니다. 오늘도 맛있는 시사 안주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날아온 김재섭입니다. 뭐 차 타고 오신 거 아니에요? 날아오셨어요? 차 타고 날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구신 오마이뉴스 기자 역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시사포차 찾아온 특별한 게스트가 한 분이 있는데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선 집중해서 건너온 임경빈입니다. 예, 시간차가 상당히 나는데 건너오셨군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제가 이제 MBC 라디오 시사에서는 주로 이제 시선 집중 통해서 많이 인사를 드렸는데, 네. 시선 집중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다고 하는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 연령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한테 한 말씀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뉴스아이킥 최소 연소자는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요? 네. 그리고 최고 연령자분은 90대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했고요. 그 이상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네. 지역에 있다 보면은 아마 어디서 봤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대개 이제 30대, 40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 확실히 표창원 뉴스아이킥 많이 봤어요 이렇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네. 비율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보시는 여러분께서 챔피언이십니다. 오늘 뉴스아이킥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3, 4부에서요. 추석 특집 퀴즈 하이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청취자 두 분이 직접 대결을 해서 문제를 풀고 선물도 받는 청취자 대결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퀴즈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신청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이곳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퀴즈 참여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연락을 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실력 꼭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께 열려 있으니까 꼭 참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사포차 시사 맛집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뿐만 아니고 MBC 라디오 미니 어플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함께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세 분 역시 우리 청취자 중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안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실 예정입니까? 임 작가님부터? 저는 이제 사실 매일 시사나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명절 때는 좀 가능하면 뉴스에서 좀 떨어져 있고 싶어가지고 뭐 이번 명절 때도 가능하면 뉴스를 안 보기 위해서 네. 오늘 저녁까지만 열심히 하고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이제 휴대폰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과우신 기자는요? 네, 이번 명절에 퀴즈에서 좀 떨어져 계시나요? 다행히 이번에 당직이 안 걸려서 오랜만에 정말 보통 연휴가 있으면 당직 꼭 한 번씩 껴서 일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정말로 좀 핸드폰하고 좀 멀어져서 뉴스도 좀 덜 챙겨보고 일을 할 수 있을 일과 좀 떨어져 갖고 예. 집안일, 가사를 좀 돕는 그런 착한 사위자 큰아들이 돼야겠죠. 네, 하려고 좋은 합니다. 얘기십니다. 그런데 김재섭 위원장은 일에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직업정치인이시라. 그렇죠. 명절이 대목이죠. 네. 오히려 지역에 더 붙박이로 있으면서 최대한 좀 고향에 오신 분들, 그다음에 지역에 계신 분들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종일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저는 지역에서 주민들이랑 인사 나누고 네. 뭐 차도 마시고 그러고 있다가 왔습니다. 네. 내일도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로요. 돌쇠님께서 김재섭님 장동역에서 인사하시던데요. 목격담을 지금 올려주셨어요. 네, 조금 전까지 상동역에 있다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 오늘 저희가 뭐 시사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겠지만요. 가족분들끼리는 이게 좀 갈등적인 방향보다는 좀 화합적인 방향으로 대화 나누시기 바라고요. 즐겁고 유쾌하게 시사 안주 밥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주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준비하셨는데요.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되겠죠. 지금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은 좀 고약한 냄새가 나요. 거기에는 좀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더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불쾌합니다.
어제였죠. 정진석 국민의힘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국회 기자들 질문에 답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임경빈 작가 네.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윤핵관이라는 말에 이제 프레이밍이 씌워져 있다라는 건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씌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뭐 정진석 부의장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윤핵관보다도 이준석 대표의 이제 표현으로 치자면 이제 윤핵관 호소인으로 조금 더 유명하시긴 한데, 그래서 그게 불편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하. 굳이 제가 좀 하나 따로 드리자면 네. 언론에서 표현하기로는 이제 고향 친구 윤석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본인이 직접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예.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 이제 계속 충돌하던 시절에 윤석열 총장을 지키겠다, 고향 친구인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했었던 정진석 부의장의 그런 발언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된 것도 그런 인연이 어느 정도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윤핵관보다 더 사실은 윤 대통령과 가깝고 그러니까요. 또 지키는 분일 텐데 그렇죠.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프레이밍이다라는 말씀, 불쾌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김재섭 위원장님은 윤핵관을 둘러싼 지금까지 이어진 논란, 지금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이제 윤핵관이라는 말이 정치적으로 유리할 때는 나는 윤핵관이요 하다가 그 윤핵관이라는 말 자체에 오명이 씌워지기 시작한 때부터는 네. 윤핵관이라는 말 자체가 조롱이다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뭐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핵관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유세장에서 하셨고, 네. 마찬가지로 새로운 윤핵관이 있다, 이철규 의원이다 이러면서 그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메시지들을 많이 내셨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좀 첨예화되고 윤핵관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증을 느끼시고 비판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윤핵관이라는 말 자체가 멍해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예. 차라리 뭐 그 여당의 책임성을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중진 분들께서 네. 이준석 대표 이러면 안 된다. 우린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 누구나 윤핵관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윤핵관이라는 이름 자체를 불편해하시지 말고 차라리 여당의 비대위원장, 여당의 대표답게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하게 뭐 우리가 서포트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 차라리 일관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곽 기자, 이 네. 답이 기자의 질문에서 나왔잖아요. 네네. 기자들이 보시는 시각은 조금 더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제가 모든 기자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아니지만. 하지만 네. 김대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얘기를 아마 그대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장에 있었던 게 또 기자들이기 때문에 예. 얼마 전까지 윤핵관을 자처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윤핵관이란 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안 나오고 있고 여당도 지금 대통령과 엮이는 게 썩 바람직하게 국민들이 보시기엔 최소한 긍정적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이 아무리 첨예해도 국정 지지도가 높고 여당이 좀 승승장구 있는 상황이면은 더 오히려 밀어붙였겠죠. 윤핵관인 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막 오히려 뭐 사실은 이제 메시지가 약간 이중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정말로 여당이 좋은 상황이면 당정 간의 일체감이 강화되면서 모두가 윤핵관이라고 모두가 다 친윤을 자처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안에서 자꾸 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지금 여당이 얼마나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는가, 위기 상황인가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거죠. 네. 그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 같아요. 임경빈 작가. 이게 지금 그 윤핵관 여부가 아니라 비대위원장에 지금 시작하면서 기자와의 질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뭔가 비대위로서의 어떤 혁신적인 네. 방향성이라든지 의욕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문제에 끌려 들어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는 아무도 혁신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인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발제로 준비해온 제목이 대혼돈의 멀티 쿠킴인데요. 어벤져스라는 영화 시리즈 중에 네. 닥터 스트레인지의 대혼돈의 멀티버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네. 이제 어디로 갈지를 종잡을 수 없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제 돌돌동이라고 해가지고 네. 돌고 돌아서 결국 권성동으로 간다. 아니면 돌돌주라고 해가지고 예. 돌고 돌아서 주호영이 비대위원장 간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돌돌윤이 됐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이제 윤핵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그림이 뭐 돼버린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자리를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희한한 상황이 돼버렸을까.
저렇게까지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 돼버렸을까를 이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비대위원장직이라는 게 결국 용산의 낙점을 받아서 용산이 이제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 그리고 있는 어떤 그림 안에서 다음 전당대회까지 가는 것만이 결국 역할의 전부이기 때문에 네. 맡아봐야 이제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중진 의원들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네.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가처분 신청을 2차로 내놓은 것들이 오는 14일에 심리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렇죠.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따라서는 일주일도 못 가는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뭐 이런저런 어떤 여러 어려움들이 지금 뭐 국민의힘 앞에 뭐 도정이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으로 좀 좁혀서 보자면 이준석 대표하고는 지난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 논란 때 한번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육무방망이에 이제 혼쭐이 났던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체면을 한번 구겼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이렇게 좀 흥분하셔가지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강한 이제 반박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준석이 내놓은 가처분을 넘어서야지만 본인이 그리고 있는 비대위원회에 이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멀티버스 위에서 국민의힘이 순항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비대위가 자초를 해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없는 국민의힘이 될지 네. 이런 것들도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국민들이 좀 이렇게 이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처럼 다음 주 수요일 9월 14일 날 만약에 또다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정진석 비대위는 다시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김재소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지난 경험들하고 다 이렇게 따져보셨을 때 인용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까? 저는 높아 보여요. 그래요? 실제로 여기에는 과거에 우리가 바로 저번에 인용됐던 가처분 신청에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 김용태 최고위원의 자리를 강제로 박탈하게 되는 이런 뭐 사후 입법을 통해서 소급 입법을 통해서 그 특정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이걸 모르고 추진했다 그러면 정말 순진한 거거나 아니면은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이죠. 이거를 충분히 예상하고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원장을 구하는데 당연히 난항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비대위를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게 안 팔리는 메뉴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기맛 팥빙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안 팔리는 메뉴를 바꿔야 되는데 계속 주방장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기맛 팥빙수가 팔리겠냐고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이런 그 결과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비대위를 추진한 거라 그러면 정말 반성해야죠. 그거는. 팥빙수 그 구수한 맛을 찾으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 봐요. 고기맛 팥빙수는 아무도 안 먹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팥빙수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고기맛 팥빙수란 말을 듣는 순간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근데 안 들어요. 아무리 네. 뭐 미슐랭 스타를 받은 주방장이 와서 고기맛 팥빙수를 맛있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뭐 오지도 않겠지만 그러게요. 그게 맛있는 팥빙수가 되겠냐고요. 사실 저는 이제 제일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결국은 이 모든 혼란상의 목적이 딱 하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다시 대표직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만 지금 계속 엿보이고 있는데 네. 아니 어떻게 집권 여당이 지금 이제 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여당 내에 혼란을 키우고 있는가? 정말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계속 이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사실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때 법원에서 주요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입게 될 피해가 이제 회복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점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징계를 마치고 나서 대표직으로 이제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이게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건데 네. 비대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에 대한 게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까 이건 문제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해가지고 절차적인 문제도 같이 거론을 했던 건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상하게 지금 여기 꽂혀 있는 거 절차적인 그런 문제만 치유하면 될 거야.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만 어떻게 보면 되지 않을까? 당원 당규를 개정했으니까 이제 절차적인 문제가 사라졌으니 이번 가처분은 인용되지 않을 거야라는 모르겠습니다. 이 수많은 멀티버스 중에서 그런 논리가 통하고 그 고기맛 팥빙수가 잘 팔리는 지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지구가 최소 이 지구는 아니다. 이 지구는 아닌데 이분들이 좀 약간 흑화를 하셨는지 아니면 좀 이 차원의 분을 잘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이 판단에 지금 그러니까 용산의 의지가 너무 강하게 작동되고 있고 네. 이거에 지금 거의 약간 세뇌에 가깝게 이 정신 조작을 당해가지고 이분들 똑같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전위대로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자율적인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용산의 의지가 좀 잘못 간다고 하면은 네. 여당에서 브레이크도 좀 걸어주고 견제 장치도 좀 작동을 해가지고 정상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교류하고 통합하고 혹은 이 토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금 이 87년 이후 민주화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모든 대통령은 당연히 당무에 개입하고 싶어하고 당을 그립을 잡고 싶어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전혀 민생과 관련 없는 이야기로 몇 주째 몇 달째 저희가 같은 이슈를 이야기하는 게 네. 과연 좋을까? 무슨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빨리 좀 이 지구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합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대단히 치밀하게 법적인 일단 승리를 하나 거뒀고요. 계속해서 지금 세 분의 예측대로라면 또다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그러한 전투에서의 승리와 정치적인 의미와 역할로서의 이준석에게 미칠 영향 이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위원장님? 갑자기 이제 지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준석 예. 대표가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고 그 지구가 그 지구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생각이 되나요? 확장되는 갑자기 이제 네. 뭐 그 생각이 났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준석 예. 대표는 정치적 명분이 생기는 것이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여당 내에서 뭐 다시 바로 근시일 내에 정말 지지도를 많은 지지를 확보하면서 유력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냐? 그건 저는 바로는 아닐 것 같아요. 아하.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도 뭐 지역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하다 보지만 예. 확실히 기성세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감이 워낙 강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걸 바라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를 하시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20대들은 이준석 대표가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보수 정치인으로서 인식하고 보수 정치의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불일치들을 해소하는 과정들이 전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고 민주당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안에서 노선 추쟁을 할 것이고 네. 최근에 나오는 신당 창당 문제는 저는 가능성이 지금 당장은 최소한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준석 대표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네. 여전히 페이스북이나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준석 대표의 목적은 되든 안 되든 국민의힘 내에서 부딪혀 보겠다라고 할 것이고 그 부딪혀 보는데 큰 명분을 얻어준 것이 저는 이 법적인 가처분 신청 인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동안 이 갈등들은 지속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네. 상태로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게 이제 당장 올해 연말 지나고 나면은 총선 체제로 전환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24년 총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당내에서 최대한 버티려고 하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이상돈 전 의원하고 제가 이제 방송할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바른미래당 사례를 예로 들면서 사실상 지금 두 세력은 같은 당 안에 있더라도 같은 당을 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시절에도 손학규 대표하고 이제 나머지 정치인들, 뭐 네. 이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그 당시 이제 뭐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부딪혔을 때도 임 작가님, 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야 할 아 시간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사 포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계속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마무리 일단 요 이슈 좀 해주시죠, 임경빈 작가님. 네. 저녁 라디오는 매섭네요. 그냥 광고가 끊기네요. 그냥. 무섭습니다. 아침 같은 에너지가 없네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짧게 드리면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이제 긴 안목을 가지고 이미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이제 TK 활동을 강화하는 게 뭐 본인의 지역구인 노원이 워낙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새 지역구를 찾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이제 격하를 시켰던데 네.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는 아예 결국 당내 싸움으로 갈 거면 보수 정통성 싸움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 총선을 앞두고 당내 세력화를 통해서 진짜 정통이 누구냐를 다툴 때는 네. TK에서 싸움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원래 기성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 뭐 20대 남성층이나 수도권의 젊은 층이나 이런 데서 싸우는 거는 본인한테는 큰 의미가 없고 네. TK 본향에서 이길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을 계산을 하고 최근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지금 이제 비대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준석 대표와의 싸움이 상당히 길고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과연 외로워 보이는 이준석 대표의 보수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사 안주 김배섭 위원장이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안주일지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올까요?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와 그리고 방송 인터뷰에서 남겼던 말이죠. 검찰에서는 이 말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상태입니다. 김재성 위원장께서 특별히 주목하신 포인트는 어떤 것일까요? 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가지고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어느 정부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게 되면 항상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행일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다라고 하면 무리한 검찰의 수사, 그다음에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걸기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실제로 의혹이 있고 뭐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저것은 검찰이 무리하게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거다라는 프레임을 굉장히 좋게 걸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요즘 민주당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이것을 야당 탄압이 아니라 저는 어떤 뭐 순리대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서도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봤지만 네.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예. 국토부가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네.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그 다음에 직무유기로 협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김문기 처장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협박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관적인 영역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국토부가 직무유기라는 말을 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사실의 영역으로 오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예. 국토부가 직무유기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예. 거기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따른 협박이라고 느끼는 것이 거짓말인 것이죠. 두 번째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시기를 적시했잖아요. 네. 시장 재직 때 근데 아는 것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디 뭐 뉴질랜드 연수 간 것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이것은 사실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사실 여부를 다퉈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닌 정황들이 여러 개 나타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리에 의한 수사이고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경빈 작가도 동의하시나요? 뭐 저는 이제 불법적인 요소를 검찰이 발견을 했다 그러면 네. 기소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보긴 해요. 근데 검찰의 이제 임무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그걸 이제 방기하면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야당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은 지금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제1야당의 대표 이제 막 취임한 지 한 나흘 정도 됐을 무렵에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맞느냐 이제 이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야당에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형평성의 문제인데 네. 이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 범죄의 죄질로 따지면 이제 더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주가 조작 사건에 직접 연루된 정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 뭐 뉴스타파 같은 매체를 통해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제 소환 조사를 안 했고 예. 다 이제 서면 조사로 대처하거나 이제 불송치 결정이 나오거나 네. 뭐 이제 기소를 안 하거나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 야당 대표를 직접 부르는 것만큼의 이제 무게감이 있는 사건이냐? 이거는 야당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이나 혹은 이제 여당한테도 드리고 싶은 조언이 사실 이재명 대표를 정말 소위 말하는 이제 격추를 시키고 싶으면 더 본질에 가까운 사건을 빨리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에 관련해서 실제로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국민들이 진짜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특혜를 주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았느냐 그거를 입증하는 게 본질이 돼야 되는데 네. 자꾸 좀 변죽을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 이게 변죽을 울리다 보면 보는 사람들이 지루해지고 이제 질려하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진행시켜야 될 것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선거법이 걸려 있으니까 기소는 해야 되겠지만 뭐 그거랑은 별개로 수사의 속도를 내야 될 지점들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곽우신 기자, 지금 임경빈 작가가 말미에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은 뭐 의도적인 게 아니라 선거법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서면 조사 요청을 했지만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환 요청을 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소환 요청을 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로 검찰 측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소통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서로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되었다고 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충분히 서면 답변 등 과정을 조율 중이었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어찌 되었든 방금 임경빈 작가가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느끼기에 진짜 본질적 이거는 가지에 불과한 거고 네. 본질적인 사건은 그 대장동과 백현동 관련 이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혹은 뭐 이 관련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뭐 특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네. 본질적인 문제를 사실상 검찰이 제대로 못 건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하. 이렇게 격가지를 가지고 크게 지금 문제를 삼고 있으면 예. 모든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그 정도로 큰 문제인가? 이게 뭐 저 몸통을 칠 자신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대장동과 백현동 관련해서 소위 몸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진짜 뭐가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이 기소하는 게 의무죠. 네. 법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 소위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여권이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권이 야권한테 검찰공화국 프레임으로 우리를 공격해 주세요 하고 지금 해주는 셈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강하게 허위사실 가지고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네. 오히려 여권의 몸통이 목이 졸리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 관련해서도 주가 조작 이거 개입한 거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 아니야?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권 쪽에서는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원래 일반적인 거래였기 때문에 아니야 허위사실 아니야.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한 건 허위사실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다른 건가 정말? 정말로 여권이 지금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같은 법의 판단으로 두 사건을 보고 있는 건가? 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재명이 대표만 되면 우리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많으니까 검찰 수도 줄줄이 있고 우리가 뭔가 반등할 수 있을 거야. 해서 치기 시작을 했는데 막상 박수반 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돌아올 수도 있는 거네?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 오르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검찰 관련 사법 리스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죠, 실제로. 네. 저는 그 앞서서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대로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역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뭐 야당 탄압 프레임이 나올 테고 당연히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를 같이 물을 텐데 이것을 알면서도 굳이 기소를 한 거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 네. 사실은 이 문제를 그 여당에서 크게 만들었다, 검찰에서 크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는데 검찰은 그냥 소환 조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거예요. 너무 통상적인 절차예요. 이것을 크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검찰에서 주어진 절차를 수행했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남기셨잖아요. 그랬죠. 그 판례를 읽어보면 허위사실 공표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우리가 죄를 묻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판례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앞뒤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나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됐거든요. 대법원 판례를 남겨놨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나 협박을 당했다라는 그 내용만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다스리기는 오히려 검찰 쪽에서는 부담스러웠을 거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한 번쯤 말을 들어봤어야 될 필요성이 검찰 쪽에서도 압박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소환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공소시효에 앞서서 저는 기소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야당 탄압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은 야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 크게 일단 세 가지 부분. 하나는 형평성.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지적하고 기소하고 수사할수록 그와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검찰 출신의 대통령 검찰 출신의 주요 또는 그 장관 뭐 이렇게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공화국 문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논외로 치우고요. 또 하나 이제 본류에 대한 부분, 대장동, 뭐 백현동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왜 곁가지 말 가지고 그러느냐 이 부분 좀 제쳐두고요.
요 사안만 두고 지금 어쨌든 김재섭 위원장은 검찰은 통상적인 업무상 제기된 고발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그리고 허위사실의 혐의가 확인됐으니 기소할 수밖에 없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기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 이 부분이 거짓말이라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혐의를 둘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들이 좀 확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확정적이라고는 말하기는 어렵죠. 아마 예. 그래서 그것은 결국 법원에 가서 다퉈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사진이 등장을 했고 예. 그 뉴질랜드 그 뭐 순방 일정이 7박 8일 정도가 됐다라고 그 하면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쵸, 지금 예. 새롭게 나온 게 뭐 그 변호사 시절부터 알았다 이 부분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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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그러니까요. 증거도 나온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그런가요? 못했는데 네. 적어도 그 김문기 처장을 그 전부터 알았다라고 볼 만한 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네.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한 7일 정도를 같이 뭐 해외 연수를 갔다 그러면 골프를 같이 쳤다고 사진도 같이 쳤다 그러면 몰랐다고 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됐을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들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그 구체적인 판단, 깊은 판단들은 법원에서 하겠지만은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정황들이 발견된 이상 기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선거 때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재산이나 뭐 경력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정말로 중대하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만 내가 어떤 표를 행사할지를 영향을 크게 미치는 범위라고 보기 때문에 엄중하게 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 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걸려고 한 이 부분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 몰랐느냐 알았느냐 혹은 그때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공문 보내고 한 것을 협박으로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이게 과연 당락에 혹은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본질적인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거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가지고 당선이나 또 고의적으로 뭔가 할 만한 건이었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판단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기소를 할 정도의 건이었는지에 대한 이 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뭐 변호사 시절부터 뭐 알았던 거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 이것들은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과 사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국토부 관련 이런 것도 검찰 조사 때서 증언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위에다 보고를 했다.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성남시 재직하던 직원들 입장에서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고 느꼈고 그 보고로들은 이재명 시장이 그때 이제 이건 국토부 우리 협박하고 있는구나라고 인지해서 발언을 했다 치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협박은 물론 그게 협박인지 아닌지 무슨 기준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라고 판단할지언정 그럼 이게 정말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이것도 다른 영역인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 모든 것들이 엄중하게 나와주지 못하고 짬뽕처럼 뒤섞여가지고 네. 좀 정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조금만 덧붙여드리면 검찰이 위법 사실이 발견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기소 재량주의라 그래서 가벌성, 유체성, 비난 가능성들 종합적으로 따져서 기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했을 때 기소를 하고 네. 안 그러면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 네, 이런 부분을 곽우신 기자가 지금 짚어주신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안주는 곽우신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어떤 네. 부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민심 밥상 앞에서도 반등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체로 20% 후반대에서 30% 초반대 정도의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지율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면서 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앞으로도 크게 반등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국정 동력을 사실상 초반부터 이미 까먹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르지 못한다 또 앞으로도 오르기 힘들다라고 추정을 하려면 뭔가 근거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 왜 이렇게 오르지 않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까? 사실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용산에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노력 여러 많이 가지 했죠. 좀 시도를 했죠.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도 뭐 개편을 한다 그래갖고 물갈이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뭐 대통령이 이번 사실 태풍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은 지난번 이제 그 폭우 수해 때와는 달리 이번에 좀 잘 대처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좀 확실히 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 이제 대구 방문이라든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모습도 나서고 연찬에도 가고 하는데 네.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 이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까? 계층별로 분리를 해서 보았을 때도 네. 이게 실제 지지층들 결집에도 크게 효과가 없고 그렇다고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모든 이슈들이 저희가 항상 1번에서 다루고 있는 여권 관련 내홍으로 모두가 쏠려 있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는 여기에 너무 초반부터 많은 국정 동력을 무리하게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있으니 대통령실에서 뭐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지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하는구나. 이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호호와 별개로 네. 지금 용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는 여당 장악이구나. 이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다른 격가지들을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봤자 지지층은 분화될 수밖에 없고 이전 대표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중도층 입장에서는 역시 정치 혐오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치는 역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진보층은 당연히 멀리서 지켜보면서 강건도 불구경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반등할 수가 없겠죠. 김재섭 위원장도 그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뭐 내홍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제가 느끼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권 지지층들이 TV랑 신문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얘기만 하고 있고 네. 이준석이랑 국민의힘이랑 대통령이랑 맨날 갈등만 있고 그냥 신문이랑 TV 자체를 보기 싫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대통령실에서 그다음에 여권 발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안 보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도 잘 감춰지는 상황이고 나쁜 소식만 계속 부각되는 상황이니까 네. 아무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께 가닿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또 그 조금 신경을 써서 보고 있는 부분은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가 꽤 벌써 됐는데 아직까지도 내각 구성이 다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잘 운영되고 있느냐, 단일 대우로 하나같이 딱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데에서는 약간 국민들이 아직까지 신뢰를 못 주고 계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 정부도 충분히 탄탄하게 단일 대우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고 여당 내에서도 내홍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기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네. 역시 김재섭 위원장 같은 분들이 여당에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무 정확하게 짚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본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오늘 또 추석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이제 비껴서 다른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 민심과 여론이 원하는 거를 좀 긁어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장관이 아직 다 안 채워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냈는데 지금 교육부 장관은 아예 이제 후보자도 아직 못 찾고 있는 상태고 120일이 넘었는데 아직 1기 내각이 완성이 안 돼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던 상태에서 집권을 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장관을 못 찾는다는 게 1기 내각을 못 찾는다는 건 저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러게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거고 이게 이제 절대 평가의 시간이 됐다는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추석 앞두고 뭐 태풍이 왔는데 굉장히 열심히 진력을 해가지고 뭐 잘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잘 막고 또 이제 수습해야 될 부분들은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인사도 드리고 네.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별개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바람에 이슈가 묻혀버렸습니다. 아하. 대통령이 부각이 더 안 되고 민생을 살피는 정부의 모습이 부각이 못 되는 역효과가 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실력의 문제인 건데 이번에도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곧 24일, 25일 뭐 이 여간쯤에 방한을 한다는데 예. 당장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특별법 때문에 네. 전기차 수출이 막히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일치기로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4박으로 가는데. 예. 말하자면 이 조율 과정이 외교부에서 제대로 된 거냐, 정말 급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냐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아주 작은 이슈들, 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어제 이제 서거를 했는데 네. 대통령의 공식 영어 개정에서 철자법이 틀린 메시지가 나간다는 거는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집권 세력이 뭔가 집권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뭔가 국정 철학을 펼칠 준비
안 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위기 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이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뭔가 악재를 대처하는 방향이도 조금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여권에 지금 악재가 너무 많고 추석 민심을 앞두고 이거를 조금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무언가를 밥상에 같이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악재를 일단 틀어막자라는 쪽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비대위 추석 전에 무조건 띄우자. 를 시간표로 일부러 잡은 거죠. 그거 사실 그렇게 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14일이 신문인데. 그럼 딱 명확해요. 메시지는. 추석 연휴 직전까지 어쨌든 비대위를 정상적으로 출범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데미지가 덜 하지 않겠느냐. 이전 정무적 판단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래 잘못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수습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지자들이 추석에 이렇게 친척들끼리 모였는데 다른 분들이 솔직히 윤 대통령은 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최소한 지지자는 아니야 우리 대통령 뭔 잘하고 있어 뭐 좀 있잖아 좀 믿고 지켜봐줘 라고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지지자들한테도 못 주고 있는 정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세적으로 자꾸 이 핵심 코어만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대응들이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죠. 자꾸 리스크 이게 누수가 나오다 보니 전에도 초반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크게 한 방을 잘못한 게 아니라 자꾸 요거 잘못해서 데미지가 쭉 누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역시 반대로 한 방에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씩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떤 이 대목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잘못 대처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석인데요. 국민들께서는 경제 문제, 부동산, 에너지 위기 때문에 닥친 물가고 환율 이거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내외적으로 싸움만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사포차 오늘 여기서 문을 닫죠. 꼭 명절 지나면 문제 다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위원장, 임경빈 작가, 곽우신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